화려한 색, 달콤한 맛과 향으로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 신선한 제철 과일은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바로 효모의 작용입니다. 효모가 작업을 하면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지닌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과일주나 와인, 식초가 바로 그 작업의 산물이죠. 효모의 이런 작업을 발효라고 부릅니다. 효모가 작업을 해놓은 수백 종류의 식품들. 하지만 작업의 달인 효모도 때로는 황당한 실패작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효모가 벌이는 보이지 않는 마법, 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 높게 뜬 에드벌룬 아래에서 뭔가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요강이네요. 시작! 자, 역시 우리 남자친구.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복분자 축제 행사 중 하나인 요강 멀리 던지기 게임인데요. 엄마들도 힘껏 요강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복분자 축제에 요강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굴러서 30m까지 갔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병약한 아들이 이 열매를 먹고 소변을 보았는데 요강이 뒤집어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곳은 복분자로 유명한 전라북도의 한 마을입니다. 한창 복분자 수확철이라 잘 익은 복분자를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검붉은 색을 띤 것이라야 잘 익은 복분자입니다. 건강에 다 좋대요. 암도 좋고 감기도 좋고 피부도 좋고 아주 젊어지고 좋아요. 건강에 다 좋아.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75인데 이렇게 복분자를 많이 먹었더니 넉들 안 해. 제가 작년에 아기 못 낳으신 분을 계속 대줬어요. 도시 사람이요. 우리 동성을 통해서 알았고 그때 그럼 잡수고 진짜 아기 가졌대요. 젊음의 묘약이라는 복분자. 검붉게 잘 익은 것이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흔히 복분자를 산딸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복분자와 산딸기는 전혀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복분자 딸기는 장미과의 낙엽관목으로 학명은 루버스 코리아누스. 한국과 중국, 일본에 분포합니다. 열매는 검붉은 색을 띠죠. 산딸기는 복분자와 같은 장미과의 낙엽관목이지만 학명이 전혀 다릅니다. 열매가 다 익으면 검붉은 색이 아니라 짙은 붉은색을 띱니다. 열매만 비교해봐도 확실히 다르죠? 복분자에는 비타민 A, C,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혈압과 암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제 간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피를 맑게 해서 신장이나 간 질환에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하고 있고. 방광이 충분한 소변을 못 줬을 때 수축력이 세야만 더 세게 날 수 있겠죠. 복분자는 방광의 과민성을 줄여주고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빨이 세질 수밖에 없죠. 이런 효능 때문에 최근 복분자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분자 주스와 과실주, 식초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복분자 쿠키, 복분자 초콜릿도 있죠. 복분자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도 개발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분자의 효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분자를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분자를 발효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잘 익은 복분자를 골라서 즙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에 설탕을 넣는데 단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죠. 복분자즙에 설탕을 넣은 다음에는 효모를 뿌려줍니다. 이때부터 효모의 대활약이 시작됩니다. 효모가 당을 이용해서 탄산가스가 발생돼서 마치 끓어오르는 것처럼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트라는 말은 네덜란드어로다가 기스트였어요. 기스트가 영어로다 이스트가 됐고 그 본래의 뜻은 끓어오르다 또는 거품이 올라오다 그런 의미입니다.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입니다. 효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효모의 종류는 맥주 효모, 빵 효모, 유효모 등이 있는데요. 작게 보이는 동그란 타원형의 알갱이들이 효모입니다. 효모의 크기는 큰 것이 100분의 1mm 정도라고 합니다. 발효되는 과정에서 출합법으로 자가 증식을 합니다. 효모는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호흡을 하지만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당분을 분해합니다. 당분은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과일에는 없던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알코올의 양은 복분자가 함유하고 있던 당분의 절반 정도의 양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탄산가스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증가됩니다. 복분자 주가 됐을 때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복분자에 있는 과피하고 그다음에 과육에서 폴리페놀 즉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 색소하고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계통이 많이 추출되어 나서 그 함량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숙성되는 과정에서는 피네인 계통의 즉 소나무 향이 많아져서 복분자의 맛과 향이 더 월등히 뛰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분자와 효모가 만나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액체를 복분자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효모가 해놓은 작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실력이죠. 그런데 복분자의 발효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6%의 복분자 와인 2리터입니다. 200ml, 그죠? 10%인 200ml를 넣어서 발효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발효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초상균을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해야 됩니다. 초상균은 발효할 때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흔들어줍니다. 저알코올술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초상균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발효를 일으키기 위해 초상균을 주입한 것입니다. 과연 변화가 생겼을까요?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산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발효가 일어났다면 복분자 와인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모두 초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초상균을 주입한 복분자 와인의 산도는 5.84. 처음 가지고 있던 6%의 알코올이 거의 모두 초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식초가 됐다는 거죠.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에는 초상균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상균은 자기가 발효할 수 있는 적당한 알코올만 있을 경우에는 그 알코올을 이용해서
자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초산 발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다 남은 술 같은 경우가 약 9% 이하가 됐을 경우, 알코올 농도 9%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초산 발효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분자에 원래 없던 성분을 만들어내고 또 기존의 성분을 강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마법 발효.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산사하는 미생물의 연금술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발효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높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치즈, 요구르트, 젓갈 등 수백 가지의 식품들이 마트를 가득 메우고 있죠. 그중에서도 발효식품의 대명사는 뭐니 해도 된장입니다. 그런데 된장이라고 다 같은 된장이 아닙니다. 장 항아리가 마당을 가득 메운 이곳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농원입니다. 항아리에 반해 된장을 담그기 시작해서 15년째 된장을 담그고 있는 된장 아줌의 서분예 씨. 사 씨는 된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보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좋은 된장, 맛있는 된장은 어떤 된장일까요? 묵은 된장은 아주 깊은 맛이죠. 비하면 장이 제대로 발효된 된장을 이렇게 짜도 한 숟갈 먹었을 때 다 먹고 나서 짜도 입에서 춤이 자꾸 생기고 단맛이 나는 거 있죠. 그런 맛이 나와야 된장이 맛이 진짜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증발돼 버려요. 깊은 맛, 입에서 침이 도는 단맛이 나려면 담근 지 2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갓 담근 된장은 노란 빛깔이지만 충분히 발효된 된장은 이런 갈색빛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콩은 깊은 맛도 단맛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콩의 주요 성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입니다. 콩의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은 바실러스균인데 바실러스균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바뀌고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된장의 깊고 단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콩에 있던 아이소플라본과 같은 항암 성분도 증가됩니다. 펩타이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2개에서 한 7, 8개가 붙어 있는 그런 펩타이드 중에는 항암력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암성 펩타이드라 그러는데 특히 이 조선간장에 많아요. 조선간장 된장에 많아요. 콩을 된장으로 발효시키는 미생물 바실러스 서프틸러스입니다. 바실러스라는 이름은 긴 막대 모양의 미생물에 붙이는 이름인데요. 바실러스 서프틸러스는 특히 볏짚을 좋아해서 메주를 띄울 때 볏짚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근 지 3년 된 된장 속에 있는 바실러스 서프틸러스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묵은 된장일수록 항암 성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발효되면서 콩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 당분 등이 항암 물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발효가 많이 될수록 맛도 좋아집니다. 그 미생물에 의해서 그 다양한 그 맛에 관계된 성분이든지 아니면 그 향기에 관한 성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오랫동안 된장을 숙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그 단백질에서 나온 성분, 그 지방에서 나온 성분, 그 당에서 나온 성분, 그 맛과 향기에 관한 것이 이제 좀 더 우리가 느낌이 좋도록 어우러지는 과정을 우리가 숙성이라고 얘기하죠. 숙성 과정에서는 아미노산의 일부가 암모니아로 분해됩니다.
오래 묵은 된장이나 간장의 강한 맛과 톡 쏘는 냄새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금방 발효시켜 먹는 청국장이나 일본 나또에는 없는 맛이죠. 이렇게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콩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변화됩니다. 날콩은 절반 정도만 소화 흡수되는 반면 된장은 대부분이 소화 흡수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보약으로 일컬어지는 된장. 된장의 탁월한 항암 효과와 깊고 그윽한 감칠맛. 그 비밀은 발효의 마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발효식품은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도 와인을 담그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설에는 원숭이가 포도를 먹다가 바위 틈에 저장해 놓은 것이 와인이 돼서 인간에게 전해졌다고도 합니다. 와인이 최초의 발효식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익은 포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껍질에 하얗게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모입니다. 따라서 포도는 인공적으로 효모를 넣지 않아도 자연 발효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포도를 발효시켜 보겠습니다. 국내 와인의 대부로 불리는 박원목 교수입니다. 고려대 생명공학 원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양조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70년대 독일에 유학 가서 와인을 맛본 뒤로 국산 와인을 만드는 데 30년을 몰두해 왔다고 합니다. 박 교수의 실험실에는 그동안 직접 발효시켜 만든 갖가지 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따로 만들어 놓은 와인 창고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천 병의 와인이 보관돼 있습니다. 얼마나 와인을 좋아하길래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만든 것일까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반 잔 정도 먹으면 그다음부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만들긴 좋아하지만 먹는 건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와인 만들기만 즐긴다는 독특한 와인 전문가 박원목 교수. 박 교수에게 30kg의 포도를 준비해서 발효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잘 만들려면 포도의 종류도 알아야 합니다. 포도의 품종은 크게 미국종과 유럽종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포도는 미국 품종인 캠벨인데요. 주로 식용으로 쓰입니다. 와인 발효에 가장 널리 쓰이는 품종은 유럽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외도 와인에 적당하죠. 화이트 와인용으로는 청포도 샤르도네가 사용됩니다. 실험은 국내에서 구하기 쉬운 캠벨종을 선택했습니다. 포도를 잘 씻은 다음 포도알을 터뜨려 즙을 만듭니다. 그 다음 당도를 측정합니다. 과일의 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도입니다.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브릭스인데요. 15브릭스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포도주는 알코올 함량이 12 내지 13%입니다. 그런데 12 내지 13%의 알코올을 만들려면 그거의 배, 다시 말씀드리면 당도가 25%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포도는 15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당도가 낮은 캠벨종으로 와인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앞에서 복분자를 발효시킬 때 설탕을 넣었던 이유도 적당한 알코올 함량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와인 발효를 시킬 때 과일즙에 설탕을 넣는 이유는 달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 함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즙이 다 되면 효모를 준비해서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30도 정도로 데워줍니다. 포도 껍질에도 효모가 있지만 보다 빨리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효모를 뿌리자마자 거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발효가 시작된 거죠. 여기에 신문지로 덮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봉해 놓으면 발효할 때 나오는 탄산가스 때문에 용기가 폭발해 버립니다. (5일) 후 다시 박원목 교수의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포도 껍질이 가득 떠 있습니다. 거품이 일어나고 있지만 발효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체에 받쳐서 껍질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포도 껍질 속의 즙까지 모두 짜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효가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셔보지 않고 당도 측정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25브릭스로 맞춰놓았던 당도가 7로 떨어져 있습니다. 18브릭스 정도의 당분이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과 향은 어떨까요? 과일 향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당분지가 얼마 3일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잔당이 높아서 단맛이 나오네요. 그리고 신맛이 좀 강한데 이것은 나중에 다 부드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탁하지만 한 3주 내지 4주, 한 달만 지나면 전부 가라앉아서 색깔이 투명하게 됩니다. 알코올 발효가 끝난 뒤에는 2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2차 발효에는 보통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는 밀폐된 용기에 옮겨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효모는 계속 탄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외부 공기는 차단하면서 안의 공기는 배출되는 특별한 마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 영동에 있는 와인 공장입니다. 발효를 마친 와인들이 참나무통에서 숙성되고 있습니다. 와인의 숙성에 참나무통을 사용하는 이유는 발효된 포도의 성분과 참나무 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향을 내기 때문인데요. 와인의 맛에 따라 숙성 기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탄닌이 적을수록 짧은 숙성, 단기간의 숙성을 통해서 가벼운 와인으로, 탄닌이 아주 풍부한 것은 탄닌이 떫고 거칠기 때문에 장기 숙성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출시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참나무통 숙성을 마치면 병에 담아져 다시 보관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곳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굴인데 와인 보관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와인을 보관 숙성하기에 적합한 60-70%의 습도와 13도의 온도가 연중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인병에 뭔가 가득 덮여 있죠.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포도곰팡이입니다. 와인이 숙성되면 포도곰팡이가 병 표면에 부착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보관된 와인은 모두 8만 병 정도입니다. 숙성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거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나긴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서 포도가 빛깔 곱고 향기로운 와인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알코올이 점점 생기면서 포도 껍질에서 향과 색깔을 빼내고 씨에서 떫은 맛을 빼내고 이런 추출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라는 것은 술이 되는 과정이고 와인이 되는 과정은 추출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생겨서 껍질과 씨에서 떫은 맛과 색깔을 끄집어내는 것이 진짜 와인 발효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발효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알코올에 포도 껍질과 씨의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용해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해서 노화를 늦춰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대사 과정 중 활성산소라고 하는 유해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90%가 활성산소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폴리페놀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세포 증식도 예방해줍니다. 폴리페놀은 과일 상태일 때보다 발효를 거쳐 와인이 된 상태에 더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분자보다 복분자를 발효시킨 복분자 와인에 폴리페놀이 더 많습니다. 또 복분자 와인은 포도 와인보다 훨씬 많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포도와 복분자 모두 와인으로 발효시킬 경우 폴리페놀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과일 발효주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폴리페놀로 인한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복분자 안에 있는 다이부티릭 애시드나 갈릭 애시드, 그러면 캠프롤 같은 물질이 이제 항산화 효과 있는 걸 나타냈고, 이들 중에서 이제 갈릭 애시드가 제일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타민 C보다 2.5배 이상 좋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든 효모를 만나면 발효가 되고 그 결과 훨씬 더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수박, 오렌지, 바나나 이런 과일들도 발효를 거쳐 와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과일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다 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분이 있는 과일은 모두 발효될 수 있다. 수박과 오렌지, 바나나로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포도 와인을 만들 때처럼 수박과 오렌지, 바나나를 각각 즙 상태로 만들고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 설탕을 넣은 다음 효모를 뿌렸습니다. 이제 이 안의 당분을 효모가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할 일만 남은 셈입니다. 과연 효모가 문제없이 작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작업의 달인, 효모의 마법을 기대해보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2주일 뒤 병을 열어보았습니다. 먼저 수박입니다.
수박즙의 색깔은 유지되고 있었고 과육이 조금 떠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12%. 오렌지 역시 과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알코올 농도 12%로 발효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떨까요? 기대와 달리 바나나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병에 넣은 직후 끓어넘친 흔적이 있었고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바나나만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이 바나나는 사실 이 과일 중에서도 좀 다른 과일이에요. 좀 특성이 다릅니다. 바나나는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분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바나나는 당분이 아니라 전분이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분을 주 원료로 하는 곡물 발효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쌀이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전분을 알코올로 발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분을 당분으로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당분을 알코올로 발효시킵니다. 이렇게 2번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복발효라고 합니다. 이런 복발효는 곡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쌀도 2번의 발효를 거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와인으로 재탄생됩니다. 쌀의 발효의 마법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전통 명주 한산 소곡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소곡주는 백제 시대부터 담그기 시작해 15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나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주막에 들렸다가 소곡주 맛에 반해 과거 날짜를 넘겼다는 일화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우리 술은 끈덕거려. 이렇게 반치면 끈덕거려. 그런 게 사람들이 여기다 뭐 넣냐고 이제 끈덕거린 게 그 이제 찹쌀로 해가지고 되게 비벼서 뜬 게 그래서 술이 맛있어요, 우리 술이. 소곡주의 재료인 찹쌀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누룩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룩은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해서 띄운 것으로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인데요.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갖고 있는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킨 것입니다. 누룩이 우리가 전통주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전분을 당화시키는데 그때 당화 효소, 뭐 대표적인 것이 아밀라제라 이제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전분이 당화시키기 위해서는 1차 액화가 돼요. 액화가 돼야 돼요. 그 전분이 액화, 액체로 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당화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누룩 속에가 액화, 당화시키는 그 효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에 누룩가루와 물을 섞으면 밥의 전분이 누룩의 효소와 만나 당분으로 변하면서 액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보통 밑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1차 발효입니다. 이 밑술을 다시 쌀밥과 누룩을 섞어 2차 발효를 시킵니다. 이것을 덧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본격적인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렇게 재료를 잘 비벼서 항아리에 담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발효가 다 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곡주는 당분의 절반 정도만 발효시키기 때문에 보통 곡주에 비해 단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소곡주의 발효에는 100일이 걸립니다. 발효를 마친 소곡주,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항아리를 열어보니 술은 보이지 않고
뿌연 덮개만 보입니다. 쌀과 누룩이 발효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덮개를 걷어내자 맑은 술이 보입니다. 여기에 용수를 박아 술을 떠내면 이것이 바로 진하고 달콤한 전통 명주 소곡주입니다. 이렇게 쌀을 발효시켜 만든 술에는 다른 발효식품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수광에 져서 지봉유설.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 쌀로 만든 발효주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세워놓고 해차리를 치면서 이 녀석이 내 아들인데 그 술을 청주를 잘 먹지 않아 가지고 나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결국은 술 속에 들어있는 우리 청주에 들어있는 이런 항산화 펩타이드의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는 쌀 발효주에 들어있는 유효한 성분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쌀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주의 하나인 삼회주에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법, 발효의 힘은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발효공학이라 불리며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접목, 옥수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발효를 이용해 하천을 정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10년 전에는 그야말로 3, 4급수에 아주 퇴적된 사람들이 하천에 들어가면은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런 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 물 1급수로 살아났습니다. 대포천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1급수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을 발효시켜 만든 작은 공입니다. 우리 미생물에는 유익을 주는 미생물도 있고 유해를 주는 미생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익을 주는 미생물만 공기 속이나 토양 속이나 물 속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합성시켜 난 겁니다. 흙공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뜨물을 발효시킨 액체, 효모와 유산균으로 만든 발효제, 그리고 흙, 이 세 가지를 버무려서 작은 공 크기로 빚습니다. 이것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흙공 표면까지 하얗게 미생물이 번식됩니다. 이 흙공을 하천이나 연못에 던져 넣으면 흙공이 서서히 녹으면서 미생물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바닥의 퇴적물과 물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악취를 제거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마법, 발효는 사실 작은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생명 현상입니다. 이들의 생명 활동이 우리에게는 와인이 되고 된장이 되고 바이오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생명체들에게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구 환경 문제나 식량 문제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빚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것. 원더풀 사이언스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